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기의 역사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오늘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침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독도와 간도를 또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정말 안타까운 그 시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대한제국 시기고요. 약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저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보시면 이제 1900년도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얼마 안 된 시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20세기라고 부릅니다. 20세기. 1900년도로 가는데 요 1900년으로 갈 때에 1904년에 뭐가 일어나죠?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요. 사실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러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고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다라고 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그렇게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스파이들을 러시아에 보내죠. 러시아에 보내서 그래서 러시아가 이 일본 스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를 걸려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까지도 일본의 그 스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요 시기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 당시에 일본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넓은 영토를 러시아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남진 정책을 추구합니다. 남진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서 계속 그 영국과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분산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터키에서도 부딪혀서 러투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부딪혀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로 유명한 그런 전쟁이 또 있었죠. 어떤 전쟁입니까?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발칸 그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러시아의 군사력이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당시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탈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이 끝납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와중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해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맺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땅을 지네 마음대로 뭐 하겠다? 군사기지로 이용하겠다라는 수작이죠. 한일 의정서. 자,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을 맺어요. 자, 1차 한일 협약. 예, 말이 협약이지 협박해서 한 것이죠. 이른바 무슨 정치? 고문 정치라고 합니다. 고문 정치. 우리나라 재정과 외교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임명한 고문을 둔다. 특히 외교 고문에 누구를 임명하냐면 미국인 스티븐스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1905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국권 강탈 전까지 1910년까지 국권 강탈 전까지 5년밖에 되지 않아요.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뭐냐면 2차 한일협약이에요. 2차 한일협약이에요. 여기 한번 있었죠? 자, 2차 한일협약을 이 해가 을사년이다 해가지고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을사조약으로 공부했는데 우리 정부가 합법적으로 합의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훨씬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교권을 박탈을 해버립니다. 박탈을 하고 우리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관인 뭐를 설치하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통감부를 설치하는데 이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오는 사람이 안중근한테 총 맞아 죽은 이토 히로부미죠. 사실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거의 주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이후에 뭐가 일어날까요? 네,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또 고종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죠.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고종을 어떻게 왕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죠. 고종 강제퇴예요. 고종 강제퇴위와 동시에 1907년도에 뭐 이제 3차 안 가요. 다시 한다 해서 한일 신협약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른바 차관 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관 밑에 차관들 있잖아요. 차관들 전부 다 일본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군대 해산합니다. 그나마 있는 꼴랑 있는 그 군대까지 해산하죠.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면 또 의병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나 일본 애들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1910년도에 경술국치, 결국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해요. 러일전쟁이 발발하죠. 1904년 2월에 러일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라오뚱 반도와 리순에 또 제물포에 있던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고 만주로 진격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한일 의정서 2월 달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도 2월 달인데 한일 의정서도 2월 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 뒤에요. 뒤. 군사상 요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한일 의정서 내용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러일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요. 일본 애들이 이제 여기 있는 러시아 함대를 공격을 하죠.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하고 여기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발틱 함대 1905년 5월 달에 이 발틱 함대가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해군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을 만큼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함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격파를 하면서 승기를 잡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한일 의정서 볼게요.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위 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들 멋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한일 협약은 바로 뒤에 하는 겁니다. 재정과 외교 고문,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메가타가 재정 고문에, 자,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죠. 스티븐스 외교 고문. 이 메가타 기억해 주세요. 이 메가타가 뭐 하는 놈이 재정 고문이죠. 돈과 관련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1905년도에 러일 전쟁 승리하고 나서 요놈이 주도해 가지고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화폐를 정리해요. 화폐를 정리합니다. 화폐를 딱 정리해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 동전들 가지고 있잖아요. 동전이라고 보다도 엽전이죠.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꾸러미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거 했죠. 그것을 근대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를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환해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교환을 해주냐면은 여튼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 지금 또 얘기해주면 두 번 반복하면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은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동화 또는 백동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사용했는데 그 동화의 어떤 가치, 우리가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동전 있고 500원짜리 동전 그런 거 있잖아요. 동으로 돼 있다 해서 동전이에요. 동. 그래서 이 동전이 있으면 여러분들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뭐 하드 하나 사 먹는다고 쳐요. 하드 하나 사 먹어요. 근데 500원짜리 그 하드가 500원짜리 동전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되게 새 거입니다. 새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오래됐어요. 흔 거예요. 그래서 흔 거 주면은
잘 안 주고 새 거 주면 주고 그래요? 아니죠. 흔 거나 새 거나 동전은 가치가 똑같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동전의 상태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새 것만 바꿔주죠. 거의 대부분은 값을 안 쳐주거나 아니면 아예 바꿔주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금융을 장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뭘로 만들겠다? 거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메가타가 했던 짓이에요. 메가타가 했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일협약이 뭐 고문정치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외교 고문으로 뭐 스티븐스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티븐스는 나중에 전명훈 장인환에 의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총 맞아 죽습니다. 이놈이 했던 짓이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짓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악 금치 못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러일 전쟁이 이제 종결이 돼요. 종결이 되는데 발틱 함대가 아까 5월 달에 깨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1905년이에요. 1905년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러일 전쟁이 종결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일본이 청나라와 청일전쟁 해가지고 청나라 이겼어요. 이겼는데 러시아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프랑스, 독일이 들어와서 삼국 간섭 때문에 조선에서도 그렇고 청나라에서 뺏은 영토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 애들을 본받을 필요는 있어요. 일본은요 한 번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같은 잘못을 두 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청일전쟁 당시에 그러한 수모를 두 번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는데 이건 또 무엇이냐? 가스라는 일본 외상이고요. 테프트는 당시에 미국의 외무장관이에요. 밀약이에요. 밀약. 몰래 조력한 거예요. 몰래. 테프트는 어디? 필리핀.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묵인해 주자라는 겁니다. 저걸 묵인해 주자. 인정해 주자. 인정해 주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 때 우리가 조미수호 조약이 있었잖아요. 조미수호 조규 1882년도에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중조항이 있었죠. 거중조항이 뭐였죠? 군사동맹의 성격이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에게 도와주세요 요청을 막 해요. 특사도 파견하고 헐버트도 파견하고 도와주세요. 거중조항 얘기를 도와주세요. 이런 조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딱 했는데 미국 애들이 힝! 생까버리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모습을 딱 볼 때 정말 냉정해요. 냉정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 포기하는 대신에 필리핀 먹겠다는 얘기죠. 이에 앞서서 뭐가 있었냐면 영일동맹이 있습니다. 이게 1902년도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그 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일동맹을 맺는데 1월 달에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먹고 영국이 청나라를 자기네가 먹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 요때에 나왔던 영일동맹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의 세계적인 대제국 영국 떠오르는 제국주의 국가 미국을 일본 애들이 구워 삶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외교적인 부분에서 승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얄밉게 바라보면 안 돼요. 국제사회는 힘에 놀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2차 영일동맹이 있어요. 2차 영일동맹. 거기 나와 있는 2차 영일동맹. 자, 2차 영일동맹은 승기를 딱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포츠머스 조약 전에, 그러니까 1905년이죠. 8월에 딱 하는데
영국은 어디 먹고 이제 인도 먹고 인도, 일본, 조선 먹고 이거 서로 인정해 주자. 서로 인정해 주자. 자,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영국과 맺은 1차 영일 동맹의 내용을 2차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주선에 의해서 포츠머스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여기에 가서 조약을 맺어요. 여기에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이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로 조선에서 러시아는 꺼져라. 두 번째로 너 전쟁에 졌으니 사할린을 양도하거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할린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영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당시에 빼앗아갔던 것을 다시 가지고 가요. 요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이 중국하고의 섬 문제 때문에, 국경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도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고, 러시아하고는 요 사할린 남부에 있는 섬 가지고 그때 분쟁이 있어요. 자, 이것이 포츠머스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미국이 누구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일본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당시 러시아가 자기네들의 어떤 패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전에서는 일본한테 졌지만 육군들은 주요 병력들이 만주 지역에 계속 주둔하고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직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버틴겼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네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일본과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협박을 해줘요. 일본 편에서 협박을 해줘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조약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대단하죠. 자, 그러면 강화조약 끝나고 나서 이제 을사조약, 본격적으로 을사조약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2차 한일 협약이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뭘 세웠다? 통감부를 설치했다. 초대 통감으로 누가 왔다? 이토 히로부미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왔다. 대단한 거죠. 뭐가 대단하죠? 이토 히로부미가 대단한 거예요.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사회에서도 최고의 통치권자였어요. 그 통치권자가 조선을 그 지휘 통제하는 데에 수장으로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을사늑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종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비준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하느냐? 당시에 내각의 관리였던 이른바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매국노들이죠. 그 매국노들이 비준을 하게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사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을사오적은 이완용이죠. 네, 첫 번째로 뭐 이완용 나오는데 그거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흉악한 얼굴들을. 2차 한일협약 볼게요. 2조. 이게 을사늑약이에요.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의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 멋대로 만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을사오적. 이완용이죠, 이완용. 그러니까 원래 얘가 이제 친미파이기도 하고 친러파이기도 했는데 이제 친일로 전략을 해버렸죠.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근대적 학교를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요. 구한말에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근대적 학교가 유경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의 학문을 배우는 데에 정부가 그 근대적 학교를 만듭니다. 유경공원. 이 유경공원 출신의 또 수지자예요, 수지자. 네.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는 데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완용. 자, 그 다음에 이지용입니다. 이지용. 기억해 주세요. 이런 놈들을. 얼굴. 박재순. 이근택. 그 다음에 권중현. 자, 이런 사람들이 을사오적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 을사오적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회수해가 자기네 영토를 다시 환수해달라라는 소송을 막 걸기도 하죠. 어이없는 그런 소송들이 우리를 좀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씁쓸하게 해요. 근데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어떤 그 법률이라든가 헌법 조항에 이런 매국 행위를 해서 재산을 증식했던 사람들의 어떤 뭐 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102쪽에 네덜란드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사람이 헤이그 특사예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하죠. 헤이그 특사. 당시에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려요.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고종이 특사 3명을 파견합니다. 파견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회의장에 들어가지, 왜? 우리는 외교권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해서 당시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언론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부당함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준 열사는 어떻게 합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죽죠. 그러니까 뭘로 죽었겠어요? 화병으로 죽습니다. 화병으로. 네, 헤이그 특사. 이것을 구실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라는 겁니다. 강제 퇴위시키고 마지막 황제인 순종을 임금으로 앉히죠. 자, 그리고 나서 한일 신의백을 냈는데 이게 한일 신의백이죠.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서 일을 한다.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권이 없는 거죠. 이게 차관 정치예요. 차관 정치. 임명한다. 자, 이것이 이제 한일 신협약.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기타 국권 침탈을 보게 되면은 사법권 박탈 1909년도에, 그 다음에 경찰권 박탈 1910년도, 그리고 국권 강탈이에요. 국권 강탈. 그래서 순서별로 보면은 사법권, 경찰권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맨다. 사경을 헤맨다. 우리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사법권, 경찰권, 사경을 헤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독도 보겠게요. 독도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맨날 그러는데 신라 6세기 때에 그 지증왕이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이쪽 지역을 신라 영토로 편입을 하죠. 그 이후에 쭉 우리는 무슨 정책을 썼냐면 조선시대 특히 공도 정책을 썼습니다. 이 공도 정책이라는 건 뭐냐? 섬을 비워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가 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거 비어있는 섬이다, 임자 없는 섬이다, 그걸 주장을 해요. 근데 공도 정책을 썼던 이유는 섬으로 당시에 이 백성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정부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섬에 이주하는 것을 잘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공도 정책. 그러다가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2차례나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안용복은 누구시냐? 용복의 형님은 누구실까? 용복의 형님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관리예요? 아니에요. 이분은 어부예요. 참 대단해요. 어부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관리에 그 사인을 받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제출을 해요. 숙종 때. 자,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이 독도를 우리의 영토임에도 정말 누가 뭐래도 우리의 영토임을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독도를 지네 나라라고 계속 지금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제국 칙령 1900년도에 있었던 얘기는 여기 보겠습니다. 울릉도를 울도를 개칭하고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배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것. 그 다음에 군총위치는 태화동으로 하고 구역은 죽도, 석도.
이 속도가 독도죠, 독도. 독도를 관할한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일본 애들도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다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17세기 때 나왔던 삼국 접양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국 접양 지도에도 독도는 우리 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 당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일 가까웠던 19세기 때 거기 보시면 19세기 때 일본의 입장 보시죠. 태정관 지령문, 태정관 지령문, 이게 일본 문서예요. 1877년 1877년 언제예요? 강화도 조약 이후죠. 여기에도 독도는 조선 땅이다 라고 진해가 쓴 문서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진해 땅으로 이른바 시마네현에 속한 다케시마로 진해들이 편입을 딱 해버렸죠. 자, 불법 편입을 했다. 1905년에.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독도고, 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간도의 위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여기 토문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만강도 있고 했는데, 간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숙종 때에 백두산 정계비를 할 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 간도를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쭉 그려보면은 대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무슨 산? 백두산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눈물 젖은 두만강, 동해에 올라가는 눈물 젖은 두만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송화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도 있고, 백두산 정계비, 이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에 여기다 비석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과 영토를 가지고 경계를 정했어요. 이거 누가 하자고 했냐면 청나라가 먼저 하자고 그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동쪽으로는 두만강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한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토문강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토문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여기 압록강으로 한다라는 거였죠. 압록강. 그러면 우리 측 입장에서는 토문강은 뭐다? 아니, 북한 애들 입장에서는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아니다. 송화강 지류에 토문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측 주장으로 따지면 간도, 여기 있는 게 이제 간도인데, 간도는 우리 땅이 되는 것이고, 청나라 입장을 따지면 이 간도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중국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를 간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만주라고 그러고 여기를 연해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해주와 만주 사이에 있는 땅이다 해서 간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대한제국 때에 여기에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사니까 관도관리사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관리를 해요. 우리나라 정부의 관리가 여기를 갔다는 얘기예요. 청나라 관리는 없고.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대한제국 시기에 언제? 우리가 찌질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한제국 시기에 1903년에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애들이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어요. 국가강탈 바로 전에 간도 협약을 딱 맺어가지고 뭘 하냐면 청과 일본이 뭘 하냐면 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을 해줍니다. 일본 애들이 인정해주며 그 대가로 뭘 하냐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일본 애들이 가져가요. 이 안봉선은 뭐냐면 안동에서 봉천, 요쪽에 있는 그 동네예요. 안동하면 우리나라 안동 아니에요. 지금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일본 애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애들이 청나라한테 우리가 철도 놔줄게.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 해. 놔달라 해. 간도 니네 거야. 고맙다 해. 바보죠 바보.
이 철도의 의미가 뭐죠? 나중에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수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간도는 우리가 언제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국력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찾아야 돼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엔 우리가 간도에 대한 어떤 영토에 대한 이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먼저입니다. 통일이 먼저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 보시면 간도 협약, 일본의 통감부가 간도에 임시 파출소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관리를 여기에 이제 파견을 하는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 임시 파출소 설치를 우리가 했다, 대한제국 시기 때 했다,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살짝 삐뚤어지게. 맞다. 그래, 우리가 간도 대한제국 시기 때에 관리를 했었지. 이거 맞는 얘기. 틀렸다고요. 간도 파출소 누가 한 거라고요? 일본 애들이 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도 협약 볼게요. 제1조, 일청 양국 정부는 토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며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한다. 제3조, 청정부는 이전처럼 토문강 이북의 개간지역에서 한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에서 경계를 별도로 표시한다. 제5조, 토문강 이북에 한국인과 청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구역 안에 있는 한국인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정부가 청국인의 재산과 똑같이 보여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간도협약, 청나라 일본이 했죠. 토문강이나 딱 명시돼 있죠. 이 토문강 뭐예요? 일본 애들이 두만강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토문강이라는 것을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영토의 지속성,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구성, 그 다음에 문화의 구성, 또 언어, 충분히 우리의 영토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를 풀어볼게요. 1번. 일본이 대한제국 정보기관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게 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조약은 고문을 두게 하여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아니죠, 이건 군사기조 관련된 것이고 1904년 8월 1차 한일협약, 한일협정서, 고문정치, 이거네요, 그죠? 1905년 2차 한일협약, 일사늑약, 이게 그 외국권을 완전히 박탈한 거고요. 1907년 한일신협약, 차관정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와 간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맥 놓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당시의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실패를 했더라도 실패를 알고 있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실패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가 의병 활동을 전개를 했고 의거 활동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애국개몽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던 이유는 이것들이 모여서 또 쌓여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군대도 만들게 되죠. 독립군이니 광복군이니 의용군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에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